EBS 수능 특강 사회문화 12강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약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주제를 먼저 놓고 보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자율이 변화를 할 텐데, 이러한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총 수요의 변화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총수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원금, 내가 집어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얘를 금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통상 연간, 즉 1년 단위의 이자율을 말하고, 율이라고 하는 백분위 단위가 들어가니까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에서. 그래서 다음 연도에 105만 원을 갚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원금이라고 하는 건 100만 원이 될 거고요. 내가 빌린 원래 금액, 그리고 100만 원에서 증가한 이 플러스 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자가 될 거야. 원금을 빌렸을 때 지불한 이자. 그러면 당연히 5%가 되겠죠?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굳이 그 계산하는 공식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빌리는 경우를 말했지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에도 우리가 뭐 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바탕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총수요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는데, 총수요는 마찬가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총수요라고 하는 건 일단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기업, 정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비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사려는 물건과 같은 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합을 총수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총수요. 반면에 총공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공급이라고 하는 건 가게는 공급을 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하지만 위에 거랑 똑같이 갈게.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총 공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본 배경 지식 잡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대. 이것을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해 보면 총 수요는 대놓고 나오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려는 재화의 용역의 합이고, 총 공급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 됐어, 여기까지? 그럼 방금 봤던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갈게. 첫 번째 가정,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면이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에다 그릴게.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면, 됐어요? 재고의 증가로, 즉 팔려고 하는 재화들은 많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해서 생산 둔화, 생산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건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반면에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면, 됐어요? 여기는 그래프를 그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그려서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많다가 되겠죠.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이 활발해진대요.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얘들아, 처음에 마스크가 없어서, 즉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마스크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공장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지. 그게 지금 방금 봤던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야. 하지만 요즘은요, 마스크 공장도 많고 마스크가 상대적으로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첫 번째 경우 생산이 둔화되고 있을 거야. 되셨어요? 그 결과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답니다. 왜? 한쪽이 많고 한쪽이 많으면, 그러니까 총 공급이 많거나 총 수요가 많으면 항상 방금 봤던 것처럼 문제들이 생기지만,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등호 방향 똑같이 적용해 보시면 같다가 될 거야. 균형을 이룬다, 같다. 이런 경우에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라고 하는 파트 고1 때 배우셨을 때 국민총생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총생산. 그거를 GNP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적을게. 여기 보이시죠? 맨 윗줄 위에다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총 소득을 국민소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국민소득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고 이어서 볼게요. 이것도 설명해 줘야겠다. 그러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가격과 수요, 즉 거래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 첫 번째 줄이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봤던 부분을 제가 필기한 것처럼 이해하는 건 당연한 말이 될 거야.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이라고 한다면 무역이나 교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자나 이득은 좀 적을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총 수요는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 등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어서 볼게요.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상 수익, 투자 비용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겠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자율이랍니다. 중심 소재죠. 이어서 볼게. 잠깐만. 오케이. 이어서 볼게요.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여기서 말하는 차입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돈이나 물건을 들이다 라는 뜻이 차입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들여서 투자하는 경우, 좀 빌리다의 개념을 갖고 있겠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당연하겠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많은 돈을 빌리면 부담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자율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 하겠죠. 즉,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를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되셨어요? 이어서 볼게요.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대. 그럼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네.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낳는 그러니까 투자 방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자율이 연 10%라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당연히 110만 원과 같을 거야.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원금에서 10%가 증가해야 되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1년 뒤에는 내가 110만 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현재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환산한다면 당연히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판단했을 때 90.9만 원이 된다. 이자율이 연 20%로 상승한다면 2배가량 증가했죠. 현재 가치는 83.3만 원으로 작아진다. 왜? 1년 뒤에 내야 될 돈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자율까지 더해서 갚아야 되니까 현재 가치를 가지고 이자율로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현재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기업에서 현재 가치가 큰 한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럼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에 감소가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비례관계가 되겠네요. 즉 예를 들어봐.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자율이 올라가 그럼 투자의 감소 현상도 증가해. 반면에 이자율이 내려가 그러면 투자의 감소 현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볼게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와 정부의 지출이 일정하다면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잘 보세요. 이자율이 내려가게 될 경우 투자가 증가해. 이 얘기는 어디서 봤던 거냐면 방금 여기서 봤던 거야. 위에서. 위의 케이스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리고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고 또 한 번 뭐 하는 거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국민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지고 오는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조합 Y, R을 평면에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하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우하향이라고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당연히 음의 상관관계가 될 테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증가하면 내려가면 두 가지는 절대로 양의 상관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죠.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면 이 역시 총수요의 증가가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 그래프는 오른쪽 이동.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기업은 이자율을 내리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은 관망할 수도 있다.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하는 걸 더 간단하게 본다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아까 국민소득과는 음의 상관관계잖아요. 국민소득 뒤에 나올 거야. 증가 폭이 커진다라고 뒤에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뒤에서 봤던 내용. 그럼 결국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하는 건 이자율이 낮게 된다면 국민소득 증가폭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자율 민감도에 대해서 고전학파와 케인스 학파의 견해와 상반된다. 첫 번째, 고전학파는 학파 나오면 구분하라 그랬죠.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완만한 기울기. 케인스 학파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인 원칙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자율의 인상과 인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것, 논리들
하지만 케인스학파는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기업자의 야생적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대. 즉 간단하게 보자. 합리적인 원칙이 아닌 것들을 케인스학파 입장에서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럼 결국 케인스학파는 이 후자의 경우에 주목했대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보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학파에서 의미하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완만한 기울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자율의 인하가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나오면 결국 이 얘기가 될 거야. 하지만 케인스 학파가 말한 가파른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자율 인하가 국민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파른 기울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완만한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자율을 인하했을 때 국민소득의 증가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적절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얘를 더 쉬운 말로 또는 중요한 말로 바꿔서 본다면 이자율과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빈 공간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는 여기 뒤에 4번 문제 나오거든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내용들, 우하향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 때는 어떻게 풀면 좋은지를 먼저 보고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우리 맨날 마지막에 중요하다고 정리하잖아. 그거 할 거야. 1번,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건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을까 낮을까 얘들아. 이자율이 하락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앞에서 봤던 내용 떠올리시면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감소하겠죠.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투자는요 증가하겠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투자가 증가를 한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했죠.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는 가정하 총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럼 결국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이자율이 올라갔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 올라가. 투자 감소돼. 그러면 소비,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가정했을 때 총수요는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럼 따라서 국민소득은 또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아까 주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자율과 총수요의 변화에 대한 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바탕으로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이거 총 공급이 총 수요보다 많으면, 그리고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많으면, 그리고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 무엇이 결정된다?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도입부로 보고 왔던 부분 있잖아.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자리 잡힐 거고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특히 뭐 까다롭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수요를 설명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서 특정한 상황을 하나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외부와 무역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수요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거고 다른 내용이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특이하게 가정한 부분 바탕으로 총수요는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정부 지출도 있다까지만, 왜? 외부와 무역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사거나 그 생산물 시장을 내가 운영하려고 투자하거나 그 생산물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 쓰는 거 말고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아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 페이지짜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까 제가 마지막에서 정리해 드렸던 이 세 가지 있죠. 1번, 2번, 3번. 경제 파트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